문학의 자리를 묻는다. 재난에 접근한 문학의 태도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황교안 시인, 한명소설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이어서 지난번에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음 주제는 바로 이어지는 물음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가을에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또다시 한번 정말 무력감과 절망을 가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10월 29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가 그런 내용인데요. 이태원 참사 또한 이제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어떤 즐거운 추억, 수학여행이랑 비슷하게 어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갔던 분들이 정말 어디 돌아오지 못하고 또 우리의 눈앞에서 실시간 구조를 기다리다 끝내 구조받지 못하고 많이들 돌아가시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걸 또 우리가 실시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와 일종의 참사 구조는 약간 동용관계를 이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우리가 좀 그 이후에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이후의 반응은 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참사 이후의 과정에서 거의 진짜 뭐 전국민적 애도로 이행한 세월호 참사와 달리 이태원 참사는 어느 순간에 유족들이나 또는 아주 소수 일부의 슬픔으로 정말 구획화되었고, 그리고 또 뭐 문학장을 비롯해서도 문학장이나 정치권 이런 공론장에서도 더 이상 좀 주요한 의제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은 도대체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이 양 참사 사이에서 아까도 살짝 말씀해 주셨지만 왜 이렇게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좀 선생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대답하실 때 참고하실 내용들은 이태원 참사에서 애도의 양상이 세월호 참사 차이를 보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여기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3사와 정치를 좀 결부시키지 말라는 의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보지역 내부에서 좀 있었던 얘기 같고요. 어떤 반대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참사, 인재죠. 이런 인재 참사는 보통 이제 정치 시스템 부재, 구조를 하고 이래야 될 정치 시스템의 부재나 어떤 무능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국 재난과 정치는 언제든지 연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과 정치는 항상 같이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이번에 아까 순서 제가 까먹었는데요. 제가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때 조금 멍한 기분이었고요. 그 현장을 직접 가보고, 실감을 좀,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 때 구조하지 않은 거에, 물론 구조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엉성했다는 게 다 드러났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구조할 수 있는데 구조하지 못했다라든가, 구조가 늦었다라든가, 이런 것 자체도 정치적인 문제긴 한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 어떤 정치가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가 엉뚱한 데로 쏠려버리니까, 이 경찰의 배치 문제도 사실은 그것은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어떤 도미노 효과로 인해서 난 그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예. 예, 국가의 에너지 자체가, 우리 공동체의 에너지 자체가 일상생활과 우리의 삶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하고 이 괴리가 굉장히 저는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은 무지하게 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방어 기자란 말을 썼는데,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른 생각이 뭐냐면은, 이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만 보면은 저는 세월호 참사처럼 다시 또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봐요. 그 젊은 그 청춘들이 이태원에 축제를 즐기러 가서 벌어진 일인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어떤 축제나 놀이를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된 채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계속 모여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아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후자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정말 우리 역사와 우리 사회와 문화와 이런 것들까지 총체적으로
좀 짚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쪽으로만 다시 모든 에너지가 쏠렸을 때, 언젠가 다시, 이런 일은 반복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억압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게 아니고, 반복되기 때문에 억압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참사들이 반복되니까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억압하는 것 같아요. 그 슬픔을 억압해야 되고, 거기에 움직이는 감정을 억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각자의 개별자들의 삶이 상당히 버거워지고 힘이 드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세월호 참사와는 다르게 이태원 참사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머뭇거렸다. 네, 그래서 머뭇거린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걸 좀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우선 이 이태원 참사의 사건에서 이 사건의 원인을 뭐 정치가 치안의 부재, 문명의 형식으로 그 원인 중에 하나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화 구조 이렇게 만들 수밖에 어떤 한 장소에 모일 수밖에 없는 문화들 이런 데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참사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물음을 가져야 된다. 단순한 정치 권력의 변화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또 본질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참사나 이런 것들 또 너무너무 자주 발생하는 상시적 재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들이 정말 많이 억압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오히려 너무너무 자신들이 힘들어지고 우리가 흔히 하면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애도가 정말 우울증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자기 파괴적인 성향을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방어 기제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하면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참혹해요. 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그 골목길에 가서 그 벽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을 쭉 훑어봤어요. 그 포스트잇에 있는 편지의 일부만 좀 읽어드리면, 사랑하는 내 동생 김원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너무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꿈에 나와줘. 수연아, 내 친구로 살아줘서 고마워. 하나님, 가여운 영혼들을 걷어주세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인사하지 못해서 미안해. 연주야, 내가 있는 그곳도 많이 추워. 보고 싶어. 미안해. 사랑하는 주영아, 우리 가족 너 보고 인사하러 왔어. 하늘에서는 아프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지내. 나중에 우리 가족 다 만나서 아빠가 해주는 맛있는 밥 먹자. 현수야, 우리 지연이 잘 부탁한다. 지연아, 현수랑 싸우지 말고 재미있게 잘 살아. 사랑한다, 딸아. 많이 답답했을 테니 나중에 만나면 우리 포옹 대신 손 꼭 잡자, 다나야. 잘 가, 사랑해, 이놈아. 딸내미, 집에 가자. 엄마,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런 우리가 흔히 세월호에서도 아니면은 뭐 스크린도어 사고에서도 신당역에서도 다 이 포스트잇에 있는 그 주변인들의 사연들을 저는 유심히 보는 편인데 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의 이 포스트잇을 보면 죽은 사람에게 보내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밥 먹자. 물론 이제 이후에 그렇다라는 소망이지만 아니면은 결혼한 남녀가 죽어서 그곳에서는 잘 살아. 우리 딸 부탁해. 사위에게 부탁하는 메시지라든지 이게 그냥 일상적인 편지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적혀 있더라고요. 말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것과 아닌 것의 경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무언지 그 참사 현장에 가면 그 시공간에 얼마나 많은 지금 그 것들이 그 혼재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어찌되었든, 애도의 스타트 이런 거는 없지만, 국가가 그 애도 기간을 정해놓고 이제 끝났으니 제자리로 돌아가라, 일상으로 돌아가라라고 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안전 시스템에 대한, 그리고 그거를 가동시키지 않은 그 직무인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은 거는 애도의 시작이 아닌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권 이양기의 문제들이 분명히 그 안에 다 보였고 더더군다나 159명이 한 자리에서 죽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 물리적인 그 물의 공간에서 빠지는 것하고 그냥 그 공간에서 넘어져서 압사하는 것하고 이거의 또 차이는 저는 아직도 좀 풀어야 될 진실들이 꽤 있는 것이고 정치의 부재도 있는 것이고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진실 규명도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망자들을 이후에 국가가 나서서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진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마구잡이로 혼재된 그리고 분산시키고 그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그 안내를 하지 않았던 부분들, 인계할 때의 문제들, 나와야 할 문제들이 지금 많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제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또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연대하고 지켜보고 또 우리의 고민들을 나누고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말씀 주신 아까 포스트잇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포스트잇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이 좀 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저는 이제 뭐라 될까요? 희생자의 이름을 거기서 저희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언론 보도 몇 개 있었지만 근데 삭제됐고 또 안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잠깐 사회적 입장을 내려놓고 저도 하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왜 이 정권에 그 차이가 있었을까? 주디스 버틀러라는 이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애도와 정치 연관성을 얘기할 때 그 애도의 정치가 가능하게 된 방향은 뭐가냐면은 희생자의 가시성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라든지 얼굴, 삶의 이력 이런 것들이 공적으로 재현될 때 우리는 애도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가시성.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애도라는 건 결국 기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도는 결국 어떻게 되면은 그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 감정과 밀착된 관계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도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고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적 참사, 사회적 참사에서 이렇게 되면은 그분들이 어떤 참사에 있었던 연민이 있을지언정 너무 깊은 애도는 하지 못하죠. 우리가 나를 상하게 할 정도의 애도가 나오진 않습니다. 좀 잔인한 얘기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참사 재난이 일어나도 결국 희생은 그분들의 몫이고 고통이 그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변동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세월호가 가능했던 얘기는 바로 이 희생자들의 가시성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생생한 얼굴들, 우리가 레비나스라고 얘기하죠. 레비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타자의 얼굴을 얘기하면서 타자의 얼굴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혼자 죽지 말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 나는 당신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 이 얼굴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인간이 나와 같은 동일한 인간인 걸 알고 서로의 인간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도 그런 게 세월호 참사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배의 창문을 두드리는 모임팀이 있었고 또 젊은 친구들 또는 물론 젊은 친구들만 여기 희생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살아보고자 하는 분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쓰러지는 모습도 우리가 생생히 목격했고 그의 문학이라든지 방송 또는 이런 데서 계속 그분들의 이름과 얼굴 이런 것들을 공적 재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 정말 우리가 죄의식 그분들에 대한 연민을 넘어서 정말 애도의 감정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사회적 참사를 사회적 정치의 변동으로 이어졌는데 이태원 참사는 이분들이 아까 방어기제가 개인에게 있었지만 이 정치 권력 차원에서 방어기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국가 애도기랑 선포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직 사건의 진실자 우리는 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바로 다음 날에 일주일간 국가 애도기를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희생자 위패, 사진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누가 돌아가시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그냥 빈 접시에다가 절을 하는 사진을 올려요. 묵념을 하는. 그리고 유방수 갔다 와서 이제 애도 끝났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아직 애도의 감정이 발생할 단계가
아직 생성되지가 않았는데 이런 걸 끊어버리고 하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분들의 애도를 기회를 놓쳤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이분들이 학습이겠죠. 이런 학습 기간을 이 사람들이 좀 굉장히 교묘하게 전략을 짰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유족을 바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뭉치지 못하게 분산시키고 계속 그분들의 재현 얼굴들을 안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저는 고민 지점이 있었어요. 아마 중요한 문제들이긴 하겠지만 중간에 이제 더 탐사라는 민들레에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올렸잖아요. 근데 그때 유족의 동의를 안 받고 올렸지만 보통 저희가 관행상, 참사의 관행상은 성명들은 다 올렸습니다.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일부 보수 언론과 또 일부 진보 언론에서도 진보 지지자 사이에서도 희생자의 유족의 동의 없는 희생자의 명단 공개는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다. 또 정치적 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에서 좀 고민이 있었어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재난이 인재라는 것들은 결국 정치의 무능, 이 시스템의 무능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애도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왜 돌아가셔야 된다, 그분들을 왜 무고해야 하나 이걸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생략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자체가 지금의 정치의 주디스 버틀러 말하면은 지금 정치의 무능이 가져온 폭력한 담론을 공적 담론을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희생자를 은폐시키는 역할이 아마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사회자치고 말이 많았는데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이 참사의 견해는 아마 그런 정치 전략이 연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